오늘 며느리가 나를 정신병원에 보내려 했다. 멀쩡히 제 발로 걸어다니는 나를 치매 검사부터 받아보자고 했다. 내가 평생 살아오면서 누구에게 민폐 끼친 적이 없는데 갑자기 왜 나를 치매 환자로 만들려는 건지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았다. 병원에 도착하니 며느리와 의사가 무슨 말인지 알 수 없는 눈빛을 주고받았다. 마치 이미 결론이 정해진 것처럼 내가 치매라는 판정을 끌어내려고 짠 것 같은 기분이 들었다. 속이 뒤집히는 분노가 목구멍까지 차올랐지만 꾹 참았다. 혹시 내가 크게 소리라도 지르면 정말로 치매 환자처럼 보일까 두려웠다. 검사실 의자가 차갑게 등을 파고들었다. 질문지를 받았는데 너무나 단순한 문제들이 적혀 있었다. 오늘이 무슨 요일인지, 계절이 무엇인지, 그림 속 동물이 무엇인지 묻는 것이었다. 나는 분명 또렷하게 대답했지만 의사의 눈빛은 이미 나를 의심하고 있었다. 순간 며느리의 입꼬리가 미묘하게 올라가는 것이 보였다. 내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저 아이가 왜 나를 이렇게 몰아세우는 걸까? 나를 치매 환자로 몰아서 얻고 싶은 게 무엇일까? 머릿속이 온통 의문으로 가득 찼다. 내가 정신을 똑바로 차리지 않으면 내 인생이 송두리째 뒤집힐 수 있다는 불안감이 엄습해왔다. 검사가 끝나자 며느리가 의사에게 다가가 속삭였다. 목소리는 작았지만 내 귀에는 분명히 들어왔다. 선생님, 요즘 시어머니가 자꾸 같은 말을 반복하시고 집안 물건을 어디에 두었는지 기억하지 못하세요. 그 말은 날 벼랑 끝으로 몰아붙이는 칼이었다. 나는 가만히 듣고 있을 수 없었다. 내가 언제 그런 적이 있었니? 내가 뭘 잘못 본 거다. 그러나 의사의 표정은 차갑게 굳어 있었다. 기록지를 보며 고개를 끄덕였다. 환자분, 가족분 말씀이 사실인가요? 요즘 기억이 자주 흐려지거나 같은 질문을 반복하시나요? 나는 분명 또렷하게 말했다. 아니요. 나는 아직 멀쩡합니다. 하루하루를 분명히 기억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내 목소리는 떨려 있었다. 마치 내가 스스로를 변명하는 모양새가 된 듯했다. 순간 며느리의 눈빛에 이상한 확신이 스쳤다. 마치 오늘 이 자리에서 반드시 나를 치매 환자로 만들겠다는 결심 같은 것이었다. 내가 흔들리면 모든 것이 끝난다. 아들마저 며느리 말에 동의한다면 나는 집에서 쫓겨나 요양원으로 보내질 수도 있다. 수십 년 동안 모아온 돈도 집도 내 손에서 사라질 수 있다. 머릿속에 그 끔찍한 미래가 스쳐갔다. 땀이 이마를 타고 흘렀다. 그 순간 나 스스로에게 다짐했다. 절대로 멀쩡한 정신을 빼앗기지 않으리라. 나를 지켜야 한다. 내 삶을 내가 지켜야 한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다리가 후들거렸다. 아들은 차를 조용히 몰았지만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 나는 아들에게 물었다. 너도 내 아내처럼 내가 치매라고 생각하니? 아들은 미묘하게 고개를 돌리며 대답을 피했다. 그 침묵이 나를 더 아프게 했다. 마치 내가 이미 치매 환자라는 전제를 인정한 듯한 무게가 느껴졌다. 차 안의 공기는 숨막히게 무거웠다. 창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풍경이 낯설게만 보였다. 집에 도착하자 며느리가 부엌으로 들어가며 말했다. 어머니, 앞으로 약을 드셔야 해요. 예방 차원이라도 시작하는 게 좋아요. 나는 그 말을 듣고 더는 참을 수 없었다. 내가 왜 약을 먹어야 하니? 내가 환자도 아닌데. 목소리가 커지자 며느리는 놀란 척하며 한 발 물러섰다. 그러나 그 눈빛은 결코 흔들리지 않았다. 어머니가 거부하시면 저희도 방법이 없어요. 그냥 요양시설을 알아봐야죠. 그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내 집에서, 내 며느리 입에서
내가 요양원으로 쫓겨날 수도 있다는 말이 나왔다. 아들은 그 옆에서 고개를 숙이고 있었다. 아무 말도 하지 않는 것이 더 무서웠다. 침묵은 동의와 같았다. 나는 식탁 의자에 주저앉았다. 눈물이 왈칵 솟구쳤다. 내 자식이 나를 지켜줄 거라 믿었는데 그 믿음이 산산조각 나고 있었다. 내 인생이, 내 노후가 하루아침에 흔들리고 있었다. 밤이 깊었지만 잠이 오지 않았다. 며느리의 말이 귓가에 계속 맴돌았다. 요양원. 그 단어는 내 모든 것을 빼앗아가는 저주의 소리처럼 들렸다. 나는 방 안을 천천히 걸었다. 서랍을 열고 오래된 서류들을 꺼냈다. 은행 통장, 보험 증서, 내 이름으로 된 아파트 등기부 등본. 그 모든 것이 내 손 안에 있는데 왜 내가 내 집에서 쫓겨나야 하는가? 억울함에 손이 덜덜 떨렸다. 이 문서들이 내 삶의 증거인데 며느리와 아들은 이걸 빼앗으려는 게 분명했다. 혹시 내가 멀쩡히 살아있는 동안에도 내 재산을 관리하겠다고 나서는 건 아닐까? 요즘 뉴스에서 본 이야기가 떠올랐다. 치매로 진단받으면 성년후견 제도가 발동돼서 가족이 대신 재산을 관리할 수 있다는 기사였다. 그 순간 머리가 얼어붙었다. 아, 이거구나. 저 아이들이 원하는 건 내 건강이 아니라 내 재산이었다. 나는 바닥에 주저앉았다. 손에 쥔 서류가 힘없이 떨어졌다. 한참 동안 멍하니 앉아 있다가 겨우 다짐했다. 나는 반드시 내 정신이 온전하다는 걸 증명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내 삶은 남의 손에 넘어가 버린다. 내 노후가, 내 인생이 내 손에서 사라지고 만다. 나는 나를 지켜야 했다. 다음 날 나는 일부러 시장을 찾았다. 사람들 속에 섞여 걷는 동안 정신이 또렷하다는 걸 스스로 확인하고 싶었다. 채소를 고르고 가격을 흥정하고 장바구니를 채우면서 나는 분명히 하나하나 기억하고 계산할 수 있었다. 그런데 집에 돌아와 보니 며느리가 말했다. 어머니, 시장에 가셨다면서 계란은 안 사셨네요. 늘 사시던 건데. 순간 가슴이 철렁했다. 나는 분명 계란을 기억했는데 장바구니에는 없었다. 손에서 미끄러졌는지 계산을 빠뜨렸는지 알 수 없었다. 며느리의 눈빛이 날카롭게 빛났다. 이제 증거가 하나 더 늘었네요. 나는 억울했지만 말문이 막혔다. 정말로 내가 깜빡한 걸까? 아니면 누군가 일부러 빼낸 걸까? 머릿속이 혼란스러웠다. 그날 밤 나는 스스로를 의심했다. 혹시 내가 정말로 치매일까? 나 자신을 믿지 못하는 두려움이 엄습했다. 하지만 곧 고개를 저었다. 아니다. 나는 아직 멀쩡하다. 이대로 무너지면 며느리의 계획에 휘말리고 만다. 내 정신을 끝까지 지켜내야 한다. 며칠 후 나는 동네 복지관에서 열리는 노인대학 강좌를 일부러 찾아갔다. 건강 강좌와 기억력 훈련 프로그램이 있다고 해서 신청한 것이다. 나는 멀쩡히 강의를 듣고 문제를 풀고 선생님이 내주는 간단한 암기 퀴즈도 또렷하게 맞췄다. 선생님, 저는 아직 괜찮지요. 내 목소리는 간절했다. 강사는 따뜻한 미소로 대답했다. 충분히 건강하세요. 다만 나이가 들면 누구나 깜빡할 수 있으니 두려워하지 마시고 꾸준히 훈련하세요. 그 말에 마음이 조금 놓였다. 그러나 집에 돌아와 며느리에게 말했을 때 그녀는 비웃듯 말했다. 그런 데서 뭘 배워서 뭐해요? 결국 병원 진단이 중요한 거예요. 순간 다시 심장이 쿵 내려앉았다. 며느리의 눈빛은 점점 더 확고해지고 있었다.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그녀의 계획은 이미 굳어져 있는 듯 보였다. 그날 밤 나는 오랜 친구에게 전화를 걸었다. 혹시 내가 알고 있는 좋은 변호사 있니? 성년후견제도에 대해
좀 물어보고 싶어? 친구는 놀라며 말했다. 무슨 일이야? 설마 자식이 널 목소리가 떨렸지만 더는 숨길 수 없었다. 나는 이미 싸움의 한복판에 서 있었다. 며느리는 갈수록 대담해졌다. 아들 앞에서 노골적으로 말했다. 여보, 어머니가 요즘 더 심해지셨어요. 혹시 큰일 나기 전에 성년후견 신청을 준비하는 게 맞지 않을까요? 그 말이 내 귀에 날카롭게 꽂혔다. 내가 감히 그런 소리를 하니. 내가 살아있는데 어떻게 내 재산을 내 맘대로 하려고 하니. 나는 울분을 토했지만 아들은 여전히 침묵했다. 그 침묵이 가장 잔인했다. 며느리는 날 밀어붙였다. 어머니가 계속 이렇게 불안정하시면 우리 아이에게도 좋지 않아요. 손주 앞에서 자꾸 불안한 모습 보이면 안 되잖아요. 순간 가슴이 무너져 내렸다. 손주까지 들먹이며 나를 몰아세우는 그 뻔뻔함에 숨이 막혔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두려움이 엄습했다. 혹시 손주가 나를 이상하게 보기 시작하면 나를 지탱하던 마지막 버팀목마저 무너질 수 있었다. 그날 밤 나는 방 안에 홀로 앉아 눈을 감았다. 문득 어릴 적부터 지금까지 내가 살아온 세월이 떠올랐다. 아무도 도와주지 않는 지금, 결국 나 자신만이 나를 지킬 수 있다는 걸 깨달았다.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다. 하지만 가만히 당하고만 있지는 않겠다고 다짐했다. 나는 아직 살아있고 아직 멀쩡하다. 내 인생은 내 손으로 지켜내야 한다. 나는 변호사를 찾아갔다. 진료 기록과 은행 통장을 들고 사무실 문을 열었다. 변호사는 조용히 내 이야기를 들었다. 성년후견은 법원의 결정이 있어야 가능하고 환자 상태가 심각해야 합니다. 지금 말씀하신 걸로는 어르신이 충분히 스스로 생활할 수 있어 보이네요. 그 말을 들으니 한 줄기 빛이 비치는 듯 했다. 하지만 변호사는 곧 덧붙였다. 문제는 가족이 증거를 조작하거나 의사소견서를 꾸미면 재판부가 쉽게 흔들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 어르신 스스로 건강 기록을 잘 남겨두셔야 합니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집에 돌아와 작은 수첩을 꺼냈다. 매일 내가 무엇을 했는지, 어떤 음식을 먹었는지, 어떤 대화를 나눴는지 꼼꼼히 기록하기 시작했다. 글씨를 쓰는 순간마다 결심이 굳어졌다. 나는 멀쩡하다. 나는 살아있다. 그러나 며느리는 이미 움직이고 있었다. 어느 날 우편함에서 법원 안내 문서를 발견했을 때 손끝이 얼어붙었다. 며느리가 드디어 성년후견 개시 심판을 신청한 것이다. 숨이 턱 막혔다. 세상이 한꺼번에 무너져 내리는 듯했다. 법원에서 온 안내 문서를 손에 쥐고 나는 멍하니 서 있었다. 글자가 눈에 들어오지 않았다. 성년후견 심판 청구. 며느리가 나를 치매 환자로 몰기 위한 진짜 승부수를 던진 것이다. 가슴이 요동쳤다. 숨이 막히고 다리가 휘청거렸다. 이제 정말 끝인가? 그 순간 벨이 울렸다. 문 앞에 선 사람은 오랜 벗이었다. 친구는 내 얼굴을 보자마자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다. 너 얼굴이 왜 이래? 무슨 일 있니? 나는 울면서 모든 걸 털어놓았다. 친구는 내 손을 꼭 잡으며 말했다. 포기하지 마. 너는 멀쩡해. 그러니 증거를 모아야 해. 병원에 가서 정식으로 인지 능력 검사 받자. 객관적인 자료가 있어야 해. 그 말에 정신이 번쩍 들었다. 나는 곧장 병원에 예약을 잡았다. 법원이 며느리 편만 들지 못하게 나 스스로 내 건강을 증명해야 했다. 아직 기회는 남아 있었다. 병원에서 정밀인지 검사를 받는 날 나는 떨리는 손으로 펜을 잡았다. 여러 그림을 따라 그리라고 했고 단어들을 기억했다가 나중에 다시 적으라는 시험도 있었다. 나는 온 힘을 다해 집중했다.
끝나고 의사가 말했다. 연세에 비해 인지 능력이 매우 양호하십니다. 일상생활에 전혀 지장이 없습니다. 그 말이 마치 내 억울함을 풀어주는 선언처럼 들렸다. 의사가 작성해준 진단서를 들고 나오자 눈물이 핑 돌았다. 하지만 곧 현실이 떠올랐다. 며느리가 이걸 무시할 수도 있었다. 집에 돌아가자마자 며느리는 차갑게 말했다. 병원에서 잠깐 검사하는 걸로는 안 돼요. 실제 생활에서의 모습이 더 중요하죠. 그 눈빛에 섬뜩한 기운이 느껴졌다. 내 마음은 다시 무너져 내렸다. 그러나 이번에는 가만히 당하지 않았다. 나는 끝까지 내 정신이 온전하다는 걸 증명할 거다.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는 않을 거다. 내 목소리는 떨렸지만 확고했다. 싸움은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법원 신문 당일 나는 단정히 옷을 차려입었다. 친구가 동행해 주었다. 법정 안은 차가운 공기로 가득했다. 판사는 내게 질문을 던졌다. 최근에 무슨 일을 하셨습니까? 오늘이 무슨 요일입니까? 나는 또렷하게 대답했다. 저는 어제 시장에 가서 채소와 생선을 샀습니다. 오늘은 수요일입니다. 판사의 눈빛이 잠시 흔들렸다. 그러나 며느리는 곧장 나를 몰아붙였다. 판사님, 어머니가 며칠 전에는 계란을 사는 걸 잊으셨습니다. 매일 같은 질문을 반복하시기도 합니다. 내 억울함이 치밀어 올랐다. 누구나 한 번쯤 잊을 수 있는 것 아니냐. 그것만으로 치매라니. 내 목소리는 떨렸지만 분명했다. 판사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며 기록했다. 나는 그날 내 존재를 끝까지 지켜내기 위해 싸우고 있었다. 결과는 아직 알 수 없었지만 적어도 나 자신을 배신하지는 않았다. 법정에서 돌아온 날 아들은 내 방에 찾아왔다. 그는 한참 동안 말을 하지 못하다가 조용히 입을 열었다. 엄마, 그냥 요양원 가는 게 어때? 아내가 너무 힘들어해. 그 말에 심장이 갈라지는 듯 아팠다. 너까지 그러니.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내가 살아온 세월을 내가 이렇게 무너뜨리니. 눈물이 쏟아졌다. 아들은 차마 눈을 마주치지 못했다. 그 순간 나는 절망 속에서도 깨달았다. 내 싸움은 단지 며느리와의 다툼이 아니라 아들과의 단절까지 막아내는 싸움이었다. 나는 그를 포기할 수 없었다. 내가 날 버리면 난 진짜로 무너진다. 하지만 나는 아직 멀쩡하다. 내가 그걸 믿어야 한다. 내 목소리에는 마지막 희망이 걸려 있었다. 며칠 뒤 나는 우연히 며느리의 휴대폰 화면을 보게 되었다. 거기에는 부동산 중개인과 나눈 메시지가 있었다. 내 아파트를 팔면 얼마에 거래할 수 있는지 묻는 내용이었다. 순간 심장이 얼어붙었다. 내 예감이 틀리지 않았다. 그녀의 목적은 오직 재산이었다. 분노가 치밀어 올랐다. 내가 내 집을 팔아치우려 했구나. 며느리는 당황했지만 곧 표정을 감췄다. 어머니, 저희도 살아야 하잖아요. 집값이 이렇게 올랐는데 가만히 두면 손해죠. 그 뻔뻔스러운 말에 몸이 떨렸다. 그러나 그 순간 나는 확실히 알았다. 이제 더는 물러설 수 없다는 걸. 내 재산은 내 손으로 끝까지 지켜야 했다. 나는 다시 변호사를 찾았다. 모든 상황을 털어놓자 변호사는 무겁게 고개를 끄덕였다. 이건 단순한 가족 갈등이 아니라 재산 분쟁입니다. 증거를 모으세요. 며느리의 메시지, 병원 진단서, 일상 기록 모두 챙기셔야 합니다. 그 말에 나는 서류 봉투를 꽉 움켜쥐었다. 집으로 돌아와 손수첩과 함께 며느리의 휴대폰에서 본 메시지를 적어두었다.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 증거를 남겨야 했다. 밤새 글씨를 쓰다 손이 저려왔지만 멈추지 않았다.
나는 내 삶의 증인으로 내 손으로 기록을 남기고 있었다. 눈물이 떨어져 종이에 번졌지만 멈출 수 없었다. 이 싸움은 나의 존엄을 지키는 싸움이었다. 재판이 거듭되며 상황은 더 복잡해졌다. 며느리는 주변 이웃까지 불러내어 내가 치매 증세를 보였다고 증언하게 했다. 며칠 전 어머니가 저를 못 알아보셨어요. 이웃의 말이 법정에 울려 퍼졌다. 나는 절규했다. 그날 내가 안경을 안 써서 그런 거다. 내가 너를 못 알아본 게 아니라 눈이 침침했을 뿐이다. 하지만 판사의 얼굴은 굳어 있었다. 세상은 점점 며느리 쪽으로 기울어가는 듯했다. 절망감이 목을 조여왔다. 그러나 바로 그 순간 내 친구가 증인으로 나섰다. 저는 매일 이분과 통화합니다. 어제도 우리가 나눈 대화, 오늘도 그대로 기억하고 계십니다. 이분은 치매가 아닙니다. 친구의 목소리는 단호했다. 나는 울컥 눈물이 차올랐다. 나를 믿어주는 단 한 사람. 그 한 사람이 나를 버티게 했다. 재판 후 집에 돌아온 나는 오랜만에 손주와 마주 앉았다. 손주는 조심스럽게 말했다. 할머니, 나는 할머니가 아픈 거라고 생각 안 해. 할머니랑 숙제도 하고 이야기하면 다 기억하시잖아. 그 말이 내 마음을 따뜻하게 감쌌다. 눈물이 핑 돌았다. 손주는 작게 웃으며 말했다. 그러니까 힘내. 나도 할머니 편이야. 작은 목소리였지만 세상 그 무엇보다 큰 힘이 되었다. 나는 손주의 손을 꼭 잡았다. 그날 밤 나는 오랜만에 깊이 잠들 수 있었다. 아직 나를 믿어주는 사람들이 있었다. 나는 끝까지 버틸 수 있었다. 며칠 후 최종 선고일이 다가왔다. 나는 다시 법정을 찾았다. 판사는 긴 시간 서류를 검토한 뒤 말했다. 인지 능력에 문제가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성년 의견 개시 청구를 기각합니다. 순간 내 눈에서 눈물이 터져 나왔다. 며느리의 얼굴이 굳어졌다. 아들은 고개를 숙였다. 나는 친구와 손을 맞잡았다. 마침내 내 존엄과 내 삶을 지켜낸 것이다. 판사의 말이 내 귀에 계속 울렸다. 충분히 스스로 생활 가능하다. 그 말이 내 영혼을 지켜주는 방패처럼 느껴졌다. 집으로 돌아온 나는 아들을 불렀다. 너와 나는 이제 벽이 생겼다. 하지만 나는 아직 내 어머니다. 내가 왜 그랬는지 나는 끝까지 이해하고 싶다. 아들은 눈시울이 붉어졌다. 엄마 미안해. 사실 아내가 너무 힘들어했고 나도 가정이 흔들리는 게 두려웠어. 하지만 엄마가 이렇게 강하게 버티실 줄 몰랐어. 그 말에 가슴이 미어졌다. 나는 조용히 말했다. 힘들면 같이 짊어져야지. 서로 속이고 무너뜨리면 가정은 깨진다. 아들은 눈물을 닦았다. 그 순간 며느리가 방문 앞에 서 있었다. 그녀의 눈에도 눈물이 고여 있었다. 어머니, 제가 욕심이 너무 컸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그 말에 나는 오랫동안 쌓였던 분노를 내려놓았다. 이제부터는 함께 살아야 한다. 숨기지 말고 서로 지켜야 한다. 그 말이 내 마음에서 흘러나왔다. 그날 이후 집안 공기는 조금씩 달라졌다. 며느리는 나와 함께 시장을 보러 갔고 나는 장바구니를 들고 함께 걸었다. 아들은 주말마다 시간을 내어 집안일을 도왔다. 손주는 나와 함께 숙제를 하며 즐겁게 웃었다. 물론 상처가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었다. 하지만 우리는 서로를 바라보며 다시 배우고 있었다. 신뢰를 잃는 건 한순간이지만 되찾는 건 긴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다는 걸 모두가 알았다. 그래서 우리는 작은 것부터 시작했다. 함께 밥을 먹고 대화를 나누고 서로의 하루를 기록하는 것. 그렇게 천천히 무너진 관계가 다시 쌓여갔다. 나는 지금도 매일 수첩에 글을 쓴다.
오늘은 무엇을 먹었는지, 누구와 대화했는지, 어떤 생각을 했는지 기록한다. 그것은 단순히 치매 예방이 아니라 내 삶을 스스로 증명하는 길이다. 그리고 가족과의 갈등을 겪으면서 나는 세 가지를 배웠다. 첫째, 스스로를 지켜야 한다. 아무리 가까운 가족이라도 내 삶은 내가 책임져야 한다. 둘째, 대화와 기록은 힘이 된다. 진실을 증명하는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된다. 셋째, 용서는 상처를 치유한다. 미움으로는 가정을 지킬 수 없지만 용서는 다시 함께 살아가게 만든다. 나는 여전히 불안할 때가 있지만 이제는 두렵지 않다. 내 옆에는 아들과 며느리, 손주가 있다. 우리는 서로의 손을 잡고 살아가고 있다. 그리고 나는 오늘도 다짐한다. 나는 멀쩡하다. 나는 살아있다. 나는 나답게 끝까지 살아갈 것이다.